세계 인류가 가능한 최고의 건강 수준에 도달하자 세계보건기구 WHO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유엔의 전문기구로 1946년 처음으로 탄생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본사를 포함해 전세계 149개의 사무실과 7,000명의 직원을 두었습니다. WHO에 가입한 192개국이 1년에 7조 4천억 원 규모의 기부금을 모으면 WHO는 이 돈을 가지고 질병학, 통계학, 행정 및 기술 서비스를 전 세계에 제공, 보건 분야에 대한 정보 제공, 보건취약국의 무상 원조, 보건 분야 연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WHO 수장이 사무총장직의 임기는 5년으로 WHO 회원국 192개 국가가 비밀투표를 통해 5명의 후보를 선출하면 한국을 포함한 32개 집행국이 본선투표를 실시해 최후의 1인을 가려내게 되죠. 현재 WHO의 사무총장은 2017년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페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최초의 아프리카 출신의 사무총장이자 의사 출신이 아닌 최초의 사무총장인데요. 전 에티오피아 보건외교 장관 출신으로 50표가 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과반이 넘는 득표를 기록하며 사무총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WHO가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매우 스마트하게 대처하고 있다 라고 자화자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WHO의 대응은 너무 느리다 라며 여행 금지와 관련해 잘못된 조언을 하고 있다 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글로벌 청원 사이트 change.org에서는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무려 10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청원을 지지했습니다. 청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현재 코로나19는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다. 부분적으로는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이 코로나19를 과소평가한 것이 원인이다. 게브레예수스는 WHO 사무총장직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당장 해임되기를 청원한다. 세계가 다시 WHO를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본인은 사임할 생각이 없다라고 선을 그으며 다음 WHO 사무총장 선거가 치러지는 2022년까지 자리를 유지하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비난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차기 사무총장이 누가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에서 등장한 코로나19의 진정한 영웅,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되어야 한다 라는 목소리도 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서 한국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차분한 말투와 투명한 정보 공개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라며 정은경 본부장의 경력과 함께 머리 감는 시간이 아까워 단발머리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전했습니다. 역대 WHO 사무총장을 보면 2003년에 한국인 이종욱 씨가 WHO 사무총장직을 지낸 바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국가에서 나온 두 번째 사무총장인데요. 이종욱 전 WHO 사무총장은 서울대 의대 시절부터 한생병 치료봉사를 포함해 헌신적으로 의료봉사를 이어가며 아시아의 슈바이처라 불렸습니다. WHO 글로벌 백신 프로그램 및 백신 사업 총괄 책임자로 지내던 시절에는 성공적인 백신 보급으로 세계 소아마비 근절에 큰 공을 세워 백신의 황제라는 별명까지 얻었죠. 이후 WHO 업무정책 자문과 결핵퇴치 사업 국장직을 맡다가 전세계 전폭적인 지지로 제6대 WHO 사무총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종욱 씨가 사무총장으로 지내던 시절 전세계 조류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이종욱 사무총장은 지금 전세계로부터 욕을 먹더라도 조류 독감의 위험성을 최대한 널리 알려 모두가 대비하도록 하겠다 라며 강한 신념을 보여주었는데 당시 일부 국가 여론들은 WHO가 조류 독감의 위험성을 부풀려 말하고 있다, 전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라며 이종욱 사무총장에 과민 반응하고 있다 비난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와 완전히 반대죠. 지금에서야 한국인 이종욱 WHO 사무총장의 과하다 싶은 대응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었는지를 전 세계인들이 뼈저리게 느꼈고 현재 사무총장과 비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종욱 씨는 WHO 사무총장을 지내던 중에 과로로 별세했는데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리는 이종욱 사무총장의 WHO에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고 세계인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한 것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 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잠식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로이터 통신은 스페셜 보도 라며 어떻게 한국은 코로나19 검사에서 미국을 압도했나 라는 제목과 함께 한국이 지난해 12월부터 이미 비상훈련을 통해 코로나19를 통제하는 능력을 갖추기 시작한 선견지명
이라며 코로나19가 발생하기 6개월 전부터 이미 원인 불명의 집단 감염 대응 절차라는 매뉴얼을 준비해 두었다 전하면서 이 매뉴얼에서는 정부기관과 의료기관들이 집단 감염과 관련해 어떠한 권한을 나눠 가질지부터 시작해 현장 점검 시에는 반드시 2인 1조의 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세부적인 지침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라며 감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질병관리본부 전문가 24명이 지난해 12월 17일에 완료한 훈련 내용이 코로나19 실전 상황에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신기한 일이라며 심지어 중국보다 3일이나 빠르게 코로나19 사태를 인식했다 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극찬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 라며 한국의 방역 노하우를 공유해달라 부탁했죠. 이에 결국 현재 한국에서 차기 WHO 사무총장이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 탄력을 받자 일본이 뒷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게브리에수스 WHO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전 세계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사령탑의 신용이 떨어지며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승리는 불안하다 라며 이미 차기 WHO 사무총장 선거에 한국이 후보자를 내려는 움직임이 전해지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19 대책에서 세계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전했는데요. 이렇게 한국의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또 한편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서 일본이 후보를 내놓는 것도 유력한 선택지다. 일본은 인류 모두의 건강에 공헌 가능한 요소를 갖추었다 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발언과는 다르게 한국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상황입니다. 에티오피아를 비롯해 가봉,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등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제2의 뉴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한국산 진단키트를 받은 덕분에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고, 이에 아비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같은 한국 대통령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보고 자부심을 느꼈고, 아프리카에도 한국 대통령의 경험과 글로벌 리더십이 절실하다. WHO 사무총장 1차 투표에서 192개국이 투표를 하는데 이 중에서 50개 정도가 아프리카입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비중인데요. 현재 사무총장을 지내고 있는 게브리에수스도 첫 아프리카 WHO 사무총장이라는 타이틀로 아프리카 50여 개 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에 선출될 수 있었습니다. 2005년 조류 독감 당시에 전 세계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한 조치를 취한 이종욱 WHO 전 사무총장에 이어서 이번에 코로나19의 영웅이라 불리고 있는 한국에서 또 한 번 WHO 사무총장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화면에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실제로 그러면 기름집들이 다 줄도산하는 것인가?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그럼 뭐 우리나라 정유업은 물론이고 뭐 엑슨모빌, 듀폰과 같은 세계적인 이런 유가 관련 기업들을 투자하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인가? 그 수준으로 일단 언론은 말하고 있는데, 그 진실에 대해서 한번 제 뷰를 뒤에 이슈 먼저 다루고 뒤에 한번 붙여서 저는 좀 그건 과하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 뷰를 근거 붙여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슈 먼저 다뤄보죠. 이번 글로벌 보건의 여파로 인한 유가 하락과 또 재고 손실이 컸어요. 그러면서 S-오일이 1분기 실적이 적자로 들어섰습니다. 근데 적자도 폭이 컸죠. 매출이 이제 5조 수준, 5조 1984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한 17%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조 정도의, 그냥 딱 1조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S-오일이 이제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서 3월 말까지 1분기 매출액이 유가 하락에 따라서 뭐 제품 가격 하락도 있었고 판매량도 감소했고 하면서 이제 크게 감소했다고 발표를 했고, 특히 이 유가 하락에 따른 대규모 재고 손실과 글로벌 이슈, 전 세계적인 이 확산에 따라서 정제 마진 약세 영향에 따라서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뭐 이렇게 발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문별로 한번 보죠. 정유 부분이 이제 제트유 그리고 휘발유 등의 운송용 제품을 중심으로 글로벌 정유 제품 수요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죠, 실제로. 그래서 정제 마진이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유가 하락에 따라서 재고도 당연히 이제 낮게 쳐줘야 되잖아요. 그런 손실들 영향으로 영업 손실이 1조 났다고 보시면 되고, 석유 화학 부문 이쪽은 이익을 보긴 했어요. 왜냐면 스프레드가 벌어졌으니까. 그러면서 전분기보다 스프레드는 즉 원가 대비 이제 제품의 판매 가격인데, 그게 뭐 소폭 상승해서 전분기보다 조금 상승해서 뭐 얼마 안 되지만 한 600억 정도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윤활기 부문, 이쪽 보면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서
원재료 가격 이제 하락해서 이쪽도 결국에 스프레드죠. 그래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이제 기록했고요. S-오일은 이제 글로벌 경제활동 재개가 이제 미국이 트럼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글로벌 경기는 2분기가 저점이고 이제 3분기, 4분기 가면 갈수록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부분의 정유사들이 가동률도 조정하고 있고 뭐 전기 보수도 들어가고 이참에 뭐 어차피 멈출 거 한번 보수하자 뭐 이러면서 점진적인 해석 이제 점진적인 회복세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부문은 이제 아로마틱 계열은 원재료 가격의 하락과 역내 이제 주요 설비들의 전기 보수로 인해서 다소 개선되겠지만 벤젠 스프레드 같은 거는 수요 약세와 중국 내 또 재고가 이제 좀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고요. 올레핀 계열은 이제 PP 그러니까 포리플로필렌이라고 하죠. 그 스프레드가 이번 영향으로 의료용품 수요 증가로 인해서 의료용품 예전에 많이 썼잖아요. 뭐 이 의료 장갑 그런 것도 들어가니까 이제 이쪽은 개선될 걸로 보지만 피오 스프레드 같은 것은 결국에 다운스트림 수요 감소 등 뭐 이런 거 고려하면 뭐 그렇게 좋지는 않다. 뭐 이렇게 부문별로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슈 한번 가보죠. 유가 두 번째 이슈는 그냥 짧습니다. 유가 폭락에 인해서 원유 시추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미국의 또 대표적인 원유 시추업체 중에 하나인 이 다이아몬드 뭐 대표적이진 않습니다만 다이아몬드 오프쇼어 드릴링이 결국에는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요거는 뭐 그냥 얘네들이 어려워져서 파산했다 뭐 요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원래 또 약한 기업이었어요. 그러면 요런 것들은 결국에 단일 이슈들 영업 손실이 발표됐고 실제로 유가가 폭락했으니까 이런 업체들 안 좋아지는 거 누구나 다 알던 사실이고 원유 시추업체 중에 이제 좀 안 좋은 기업들 이번에 파산한 것도 좀 충격적이지만 예상이 갔던 이슈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제 유가에 대한 간단한 개인적인 뷰를 한번 이야기해 보면 사실관계부터 짚어가죠. 지금 유가 수준은 오늘 기준으로 한 15, 17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큰 그림에서 보면 10달러에서 20달러 박스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달러 수준은 채굴업체들 그러니까 기름을 파가지고 파는 업체들 정유업체들한테 팔아서 뭐 정유하고 뭐 이런 업체들은 한테 보면 원가 수준보다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그 업체들은 미국 셰일 업체들은 이제 원가 수준이 좀 높고 뭐 사우디는 좀 낮고 한데 결국에는 원가보다 좀 낮아요. 그럼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냐? 실제로 미국의 셰일 기업이든 뭐 사우디의 채굴 업체든 러시아의 업체든 모두 줄도산 하겠죠. 왜냐면 채굴을 했는데 갖다 팔면 계속 손해예요. 그러면 가동률을 아무리 낮춘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채굴해서 갖다 팔면 계속 손해인데 그럼 결국에 부채만 쌓이다가 줄도산 하겠죠.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즉 10달러에서 20달러 박스권으로 1, 2년만 지속돼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600개, 제 생각에 미니멈 600개에서 이거는 전문가들의 다 발표 데이터가 있는 거를 제가 옮겨드립니다. 600개에서 많게는 한 1000개 수준의 기업이 줄도산할 것이 이미 데이터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달러로 유지되면 좀 한 300개 선으로 줄어들고요. 10달러로 유지되면 600개에서 더 높게 이렇게 줄도산한다 이렇게 이미 데이터가 쌓여져 있고 그럼 기업 부채 구조나 이런 걸 다 분석해가지고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제 블룸버그나 이런 데에서 분석을 해서 공개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결제해서 좀 유료로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 보고 있으니까 이제 공유를 드리는 거고. 자, 그럼 이러한 사태를 미국 정부 즉 트럼프는 모르고 있을까요? 사우디 왕세자들, 러시아의 푸틴, 자기네들 자국 기업들 줄도산할 거 이대로 가면 줄도산할 거 모르고 있을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파국을 이끈 건 일단 트럼프가 너무 감산을 안 하고 쏟아 부었어요. 그러면서 러시아랑 사우디만 유가 유지를 위해서 지금껏 감산을 좀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빡친 거죠. 아니 내가 기껏 감산해서 결국 미국 좋은 일 시킨 거 아니냐, 아 이거 그냥 안되겠다 한번 해보자 라고 감산 합의를 깬 거죠. 마치 셰일 기업들과 줄도산 전쟁을 할 것처럼
할 것처럼 이제 감산을 깬 건데, 그 이후에 이제 또 감산 합의를 했죠. 얼마 안 돼서. 근데 감산 폭이 이제 조금 글로벌 이슈로 인한 그 수요 감소 폭보다 감산 폭이 작아가지고 시장이 실망하면서 유가가 더 빠진 건데, 근데 이 감산 합의 실패는, 즉 푸틴이 그 합의 테이블을 깬 거는 러시아 입장에서 미국에 일회성 경고를 한 것이지 결코 정말 다 같이 도산하고 멸망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 셰일 기업들 다 망하게 하려면 진짜 다 쓸어버린다. 만약에 그렇게 가면 러시아 국가 자체가 휘청거려요. 러시아 사우디 입장에서 적정 유가 확보가 안 되면, 다시 말해 최고런가 위의 유가가 확보가 안 되면 미국은 그거 좀 쓸려도 다른 미국 경제가 워낙 튼튼해서 국가가 휘청거리진 않는데, 러시아랑 사우디 이런 데는 국가가 휘청거립니다. 그냥 어려운 수준이 아니에요. 또한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대로 진행돼서 셰일 기업들이 만약에 줄도산한다 그러면 재선은 물 건너간 것과 마찬가지죠. 그쪽에서 트럼프 표가 많이 나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즉 지도자들 입장에서도 이것은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이고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게 핵심이에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이런 보건 이슈는 물론 노력을 하고 사람이 해결하는 거지만, 사람이 오늘부로 해결하자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유가 이슈는 사람이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수요 감소폭보다 감산을 그냥 세게 때리면 그만인 문제입니다. 파멸로 가는 선택은 미국, 러시아, 사우디 그 어느 지도자도 하나 좋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라도 좋을 게 있으면 이게 파멸로 갈 수도 있는데, 3국한테 그 오펙 플러스 그 국가들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충분히 이번에 경고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글로벌 보건 이슈까지 겹치면서 수요까지 급감해서 그 나라가 그 수요를 떠나서 경제 자체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힘을 합친다고 보는 게 그 추세가 합리적인 추론이고, 실제로 어제 트럼프와 푸틴이 미국과 러시아에서 공동 성명을 낸 것도 같은 맥락에서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죠. 아니 감산 합의도 깨고 셰일 기업들 다 죽여버리려는, 만약에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그 자존심 강한 푸틴이 진심으로 미국하고 끝까지 가볼 생각이었으면 굳이 이 와중에 공동 성명을 낼까요? 뭐 그런 센티를 떠나서 결국 최고론가 위로 중기적으로 지금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떤 기업이 그 후에 살아남을 것인가? 그게 핵심이죠. 물론 SOL 같은 기업도 긍정적입니다. 전 뭐 나쁘게 보지 않아요. 즉 우리나라 국내 기름집들도 전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 없어지지 않겠죠. 하지만 유가가 이제 바로 튀어오르지 않고 점진적 상승으로 저는 뷰를 보기 때문에 가장 튼튼한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기업을 운영한다, 인수를 한다면 가장 튼튼한 기업을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물론 위기니까 뭐 듀폰, 엑슨모빌 이런 기업들 주가 보시면 막 50% 낮죠. 근데 그만큼 다 반영이 된 거고, 그 와중에 나중에 살아남는 기업들은 그 경쟁자들이 도산되면서 그 과실을 다 먹을 거다. 그러면 버틸 기업을 만약에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가장 튼튼한 기업, 그리고 정부가 살려줄 그런 기업을 봐야겠죠. 우리나라도 훌륭하지만 미국의 엑슨모빌, 뭐 예를 들면 듀폰, 뭐 쉐브론 이런 기업들, 미국 정부가 과연 이런 기업들 다 도산하게 그냥 둘까요? 트럼프가 자기 재선해야 되는데, 미국 경제가 뭐 무너진다 하니 부실 기업들 채권까지 사들이는 게 미국입니다. 하루에 수십조씩 하루에 풀고 있어요. 수십조 돈을, $150 수준의 돈을 하루에 풀고 있어요. 미국은 난리도 아닙니다. 절대 안 무너지는 이제 그 구조를 갖추고 있고, 그게 기축통화의 힘이죠. 사실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서라도 저유가에 타격을 입는 기업들 무너지게 두지 않습니다. 셰일 기업들, 지금 듀폰이나 뭐 엑슨모빌 주가 보면 완전 기업들 지금 정유 기업들 도산나는 수준으로 내려가 있는데, 제 판단에는 중소형, 그러니까 조금 부채가 너무 불안하다든지 이런 기름집들이 이번에 제대로 구조조정으로 쓸어 나갈 거고요. 제가 전해드린 어떤 파산 신청 기업도 그렇고, 듀폰, 뭐 엑슨모빌, 쉐브론 등의 어떤 기업들은 제 생각에 이번에 살아남고 제대로 된 독점이 다시 한번 펼쳐지면서 더 위로 갈 것이다. 이런 거는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 정치, 국제 정치가 어느 정도 관여가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요 정도